철학사이다. 응답하라 국가 시작합니다. 와 이런 거. 사유하고 이야기하는 다정한 민주주의자들의 팟캐스트 철학사이다입니다. 저희 지난번에 불평등 특집 기억나시죠? 예. 저희가 참팟에서 무려 조국 교수님 빼고요. 저희가 전체 2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들 오!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슈에 대한 이야기 말고도 현실을 조금 더 깊고 재미있게 헤쳐보는 이야기들에 대한 우리 청취자들의 관심이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이번에는 불러도 대답 없는 국가를 어떻게 우리가 불러서 좀 혼을 내고 가르치고 제대로 해나갈 수 있을까, 그 특집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일단 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공부하고 일하고 밥을 잘하는 황주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치철학자 김만권입니다. 와우. 다시 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아카데미 니트사무에서 일하는 정세용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별 손님이죠? 네, 즐거운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는 대학생 최혜인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좀 시작할 때 소프트하게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제가 작년에 10대 뉴스를 보면서 와 이거는 우리 국가 특집에서 꼭 이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출처는 매일경제신문에서 뽑은 10대 뉴스입니다. 한번 이 뉴스를 들어보시고요. 각자가 이 뉴스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메르스 사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성완종 리스트, 삼성물산 공격한 헤지펀드 엘리엇, YS 타계, IS 파리 테러, 미국의 제로금리 탈출 금리 인상,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파문, 난민 쿠르디와 유럽의 난민 문제, 수지 여사의 미얀마 총선 압승이고요. 여기 제가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12월 28일 날 전격적으로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우리 위안부 협상이 타개됐다고 발표됐죠.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일단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나눠볼까요? 예, 거의 이 지금 10대 뉴스 선생님께 더 함께 더 하시는 거 11대 뉴스라고 네. 한다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폭스바겐 정도를 제외한다면 거의 다 국가와 관련돼 있는 모든 사안들이 국가와 관련돼 있는 사안들이라 진짜 국가 이슈가 정말 우리들 삶에서 중요한 이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작년 같은 경우 우리는 세월호, 메르스 그리고 위안부 문제 같은 것들이 다 겹쳐 있었잖아요. 이 사태를 지나면서 좀 느꼈던 건 뭐냐면 세월호나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지? 이게 국가의 보호가 전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위안부 상황은 국가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국가가 끼어들어서 무언가를 해서 이 모든 상황을 헝클어버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재정립은 해봐야겠다라는 게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네. 저는 메르스 하니까 그때 악몽이 떠오르네요. 저도요. 저는 공연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연장 규모가 700석 규모예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 700명의 전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손님들이 한 곳으로 다 몰렸다가 다시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계속 말을 하고 손님을 상대하고 700명을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무서웠는데 그때 하필이면 제가 또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갖고 또 손님들이 저를 또 이렇게 무서워할까봐 네, 서로 무서워했던 그런 또 생각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저도 메르스 사태라는 것이 다시 떠오르는데, 참 그러고 보니까 국가는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국정교과서 사태처럼 네. 나 여기 있어 나 국가야 막 이런 또 이렇게 자신의 어떤 위압감이랄지 힘을 또 보여주고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일은 없으면서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메르스 사태였는데요. 고백하자면 제가 그때 서울 삼성병원에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왜냐면 엄마가 각막 이식 수술을 받으셨는데 제가 국가가 엄마를 보호 안 해준다고 제가 엄마를 보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느낀 건 처음에 이제 입원할 때부터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대한민국이야. 여긴 중동이 아니라고. 거기 삼성병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믿고 예를 들어서 그잖아요.
입원을 해서 엄마를 케어를 해드렸는데 그때 느꼈던 건 내가 기대했던 국가가 너무나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정말 이 정도야라는 너 이건 말이 안 되잖아라고 했던 그냥 뭐라 할까요? 정말 이렇게 뿌리가 흔들리는 느낌? 내가 여태까지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른 느낌? 그런 건 굉장히 느꼈는데요. 이건 저만의 느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사실 2회 전에 세월호 사태를 맞았을 때 그렇죠. 뭔가 국가가 우리를 전혀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좀 느낌이 들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정부는 계속 안전 대책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공약을 하면서 계속 강조해 왔는데 메르스 사태 때 또다시 보여준 게 거의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 국가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 거였죠. 사실 이걸 보면서 제가 좀 느꼈던 건 뭐냐면 처음으로 좀 생각이 은유적으로 저희들 어릴 때 되게 유명했던 거 있잖아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네. 무슨 우리 국민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가? 아무 대가도 없이 이렇게 국가한테 계속 내줘야 하는가? 근데 그 이후로 제가 많이 봤던 기사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젊은 층에서 네. 많은 젊은 층들이 이민을 가려고 이민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민을 바라고 신청하는 사람들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걸 봤거든요. 실제 이게 알버트 허시만 이론 중에 보이스 엑시트 이론이라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목소리를 냈을 때 조직이 그걸 받아주면 조직 안에서 활발히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조직이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조직 바깥으로 나간다는 이론이 있거든요. 이게 국가 차원에서 가장 극단적인 엑시트 전략이 뭐냐? 이민이거든요. 근데 실제 이런 이민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작년인가요? 폭발적으로 이제 그 인기를 끌었던 소설 예. 그렇죠. 한국이 싫어서 장강명의 그게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장강명 선생님 팬 아니십니까? 저는 팬이죠. 예. 만나서 사인도 받았습니다. 그 한국이 싫어서라는 일단 책 제목에 굉장히 꽂혔고요. 어떻게 이걸 책 제목으로 쓸 생각을 했을까? 근데 그 딱 듣는 순간 그냥 확 맞아. 이렇게 딱 이렇게 다가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 주인공이 왜 한국을 떠났느냐? 2마디로 요약하면 한국이 싫어서. 3마디로 줄이면 여기는 못 살겠어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그녀가 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여기서 왜 못 살겠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한국에서 정말 경쟁력이 없는 인간이야. 추위도 너무 잘 타고 뭘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잘하지도 못하고 물려받은 것도 개뿔도 없고 그런 주제에 까다롭기는 더럽게 까다롭고 이런 데가 살기에는 한국이란 나라는 적합하지 않아. 근데 이 얘기를 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간극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죄송하지만 국민교육헌장을 외우지 않으면 학교에서 맞았던 그렇죠. 사실 그런 저도 같은 세대입니다. 예, 예. 저는 그런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부러워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국가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고 제가 국가라는 틀에서 떠나간다라는 건 사실은 어렸을 때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한국이 싫어서 나 던질래. 한국을. 팽할래. 국가만 나를 팽하는 거 아니거든.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만큼 정말 세상이 많이 변하고 정말 우리의 생각이 정말 많이 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각자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 말고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국가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나한테 도대체 국가는 어떤 의미지? 이제 그냥 학교에서 배운 어떤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국가란 어떤 의미지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먼저 그 한국이 싫어서라는 책 제목을 생각하니까 어른들이 얼마나 이게 불경스럽게 생각할까. 정말 싫어할 거예요. 도대체 어떤 놈들이 그런 책 제목을 지어가지고 그럴까 생각하는데 또 일전에 보면 이게 저희 선수들 중에 이렇게 너무 분해가지고 태극기를 이렇게 실수인 듯 이렇게 빙판장에 이렇게 떨어뜨린 선수가 있었는데 한번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 감히 네. 어떻게 태극기를 땅바닥에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또 너무 국가를 애지중지하시는 세대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30과 40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나이가 되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국가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진 않은데 근데 이제 한 가지 그래도 그나마 국가라는 존재를 버릴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게 뭐가 있냐면 저 이제 또 김만곤 선생님 강의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난민의 처지 국가의 진짜 아무런 국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시민권이 없는 처지, 난민의 처지라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래도 참 이게 버리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나한테 해주는 건 없는데 참 얄궂은 존재다. 뭐 이런 생각은 드네요. 저는 국가가 진짜 거대한 꼰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꼰대의 특성이 뭐냐 하면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들을 생각이 없고 그리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충고를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꼰대의 특성인데 딱 지금 대한민국이 청년을 바라보는 그 정책의 접근 방법도 그렇고 그런 거대한 꼰대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이제 꼰대들이랑 싸우는 게 너무 지쳐서 그냥 상대를 안 하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실생활 속에서 만나는 개인 꼰대들한테도. 그래서 그 한국이 싫다는 말이 너무 공감이 되고 트위터 같은 데서 막 돌았던 얘기가 진짜 대한민국에 사는 20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난민 신청 이런 거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막 그런 말이 돌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 돈만 있으면 세상에. 근데 뭐 난민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난민이 되고 싶어도 그 유엔 난민 기구 UNHCR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난민도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상에. 뭐 국가가 없다고 바로 또 난민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어떤 의미가 되고 있냐면요. 사실 처음에 전 어렸을 때 선생님처럼 국민교육원장 세대이기 때문에 뭔가 항상 국가가 저보다 앞서 있었는데 저는 대학을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치학과로 갔습니다. 근데 정치학을 하다 보니 이 정치학이 알려주는 국가의 의미는 항상 뭐였냐라고 하면 항상 우리에게 보호를 제공해 주는 존재, 우리에게 뭔가 보호를 제공해 주면서 그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국가의 진정한 존재의 의미라고 항상 그렇게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렇게 배워왔는데요. 이 보호의 의미들이 많이 발전해서 처음에는 이제 자유를 주고 정치 참여권을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복지의 권리까지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뭐 복지의 권리는 사실 두 번째 문제치고요. 저희들이 이제 세월호, 메르스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또 위안부까지 이제 위안부 문제까지 지나가면서 좀 느끼는 건 뭐냐면 이건 더 이상 복지가 아니라 우리 국가가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간의 존중의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구나. 지금 현재 우리 국가가 존중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금 요즘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까 꼰대들한테 더 이상 이제 말도 걸지도 않기로 했다. 이 말 자체가 전 뭐로 들리냐면 국가한테 아무것도 기대하는 게 없다라는 말로 들리거든요. 근데 장강명 소설에서 한국이 싫어서 떠나는 친구들은 괜찮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떠나지도 못하고 국내에 남아서 아무것도 바라지 못하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상황이 전 더 나쁜 것 같아요. 그것이 저인가요? 지금 우리 제 지금 얘기 청년 아니죠. 우리 지금 청년 세대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한국이 싫어서 떠나는 친구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이 상황에 대처하는 건데 지금 많은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아예 안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해피할 수도 있겠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국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니까 행복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 사람들이 불만해도 누구 말처럼 분노해라고 말해도 분노 안 하잖아요. 그렇죠. 불만만 표시할 뿐이지. 이 상황이면 국가는 정말 뭐 웰컴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 이 상황이 좀 더 안타깝습니다. 저한테는요 사실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정체성보다는 세계 시민이라는 정체성이 저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되게 되게 제가 굉장히 잘나 보이네요. 저희가 코스모폴리탄이지만 오래 가르쳐왔는데 최근에 제가 깨달았던 게 제가 민족주의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애를 안 낳는데 사람들이 너는 매국노야라고 얘기할 때 인류의 인구가 너무 많아. 예. 라고 저는 답을 하고요. 사실 그게 정말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가치가 인권이라든가 어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 보니까 국가나 민족이란 가치보다는 세계 시민이라고 저를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건 뭐냐면 누가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나라 사주가 반이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그쵸, 뒷머리를 띵 하고 맞았어요. 네가 시리아에서 태어났어 봐라. 네가 북한에서 태어났어 봐라. 네가 지금 굉장히 배부린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사실 이 나라 사주가 반이라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국가가 나의 삶에 너무나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예. 느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아주 개인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들과 구체적으로 살아갈 때 내가 부딪히게 되는 거의 모든 문제의 국가가 너무 많은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국가라는 존재가 내가 스스로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논의할 수밖에 없고 나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김만권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국가에 대한 기대를 이제는 안 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원래 가졌던 이 기대, 이해 그리고 사실은 국가가 진짜 이런 존재야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 있기나 한 겁니까? 이게 사실 국가가 어떤 존재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도 있고 여러 가지 학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근대 국가라 그러면 약간 환상 모델,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맞아요. 짓는다라는 환상 모델에 서가지고 이제 우리 민족 국가라는 게 성립이 됐거든요. 근데 실제 이게 뭐 환상 모델이든 아니든 실제 민족 국가가 성립될 때 이 모델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민족 자결권이라는 이런 것들을 줬던 이유, 국가 자결권을 줬던 이유가 뭐냐면 그 영토 내의 일은 그 영토 내의 사람들이 결정하고 그 영토 내의 주권들이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주권자의 의무가 뭐냐? 그 영토 내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준다는 거였어요. 아주 강력하게 말한다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가라는 의미를 어떠한 방식으로 되돌아보건 말건 1920년대 대공황 시대에 있어도 사람들은 그 위기에 있으면서도 유일하게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하나 있다고 그런다면 실제 국가라고 믿었대요. 사실 이 세계화 문제가 지금 현재 불평등 문제나 국가가 약해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데 실제 19세기에도 이 지구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구화 현상이 있었을 때 19세기가 달랐던 거 뭐냐? 국가가 아주 강력하게 복지 정책으로 반응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그 강제적인 의료보험 혜택이라든지 뭐 노인연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9세기 말에 다 탄생했던 그런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기본적으로 원래 의미는 뭐 홉스, 로크라는 계약론자들은 일률적으로 다 말하는 게 뭐냐? 국가가 홉스 같은 경우에 생명을 보호해 주는 데 대해서 의의를 가진다. 그래서 리바이어던이라는 아주 국가라는 괴물이 탄생하죠. 그리고 더 나가서 로크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보호해 주는 거에 대해서 또 강조해 줬던 겁니다. 그리고 루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평등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반 의지의 공동체라는 것들이 진짜 국가의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삶을 보호할 수 있죠.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정치학에서 말하는 근대 이후의 국가들은 국가가 물리적 폭력을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보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거 외에는 사실은 정당한 근거를 별로 찾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원래 국가의 의미는 강력한 보호였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를 지는 거잖아요. 예. 의무 기억나세요? 국방 뭐 4대 의무가 납세 있잖아요. 뭐. 납세 의무. 4대에서 넘어서 요새 6대 의무라고 합니다. 6대 의무니까. 한번 해볼까요? 예. 뭐죠? 선생님 알려주시죠. 납세 의무.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다음에 국방의 의무. 예. 그다음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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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근로의 의무. 요새는 근로도. 환경 보전의 의무 그리고 재산권 행사의 의무까지 6대 예. 의무가 있다고 해요. 예.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죠. 갑자기 생각하니까 근로의 의무는 예. 그 의무를 지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진짜 근로의 의무는 진짜 지고 싶어하는 사람 많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저 찾아오는 친구들, 상담하러 오는 친구들 100% 근로의 의무를 지고 싶어서 찾아와요. 예. 맞아요. 국가가 의무를 주지 않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의무와 권리라는 말 속에는 국가와 우리의 계약이라는 그냥 직관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국가가 뭘 줄 테니 우리도 당연히 뭐를 해야 되는 거지. 국가가 아무것도 안 주면서 우리한테 의무를 강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사실은 우리가 국가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야 그래도 도둑은 안 들게. 나의 생명과 안전은 그다음에 안보는 이게 가장 기본이고 나아가서는 야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정도는 이거 우리 학교에서 다 배운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잖아요. 뭔가 그런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배워왔지만 실제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심지어 공약으로 얘기했지만 완전히 헛발질을 하시고 뻥을 치신 복지까지 사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느끼고요. 사실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야 국가가 너무 무능하지 않냐를 넘어서서 야 사실은 쟤네가 원래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근데 그냥 말로만 해줄게 이러고 사실은 진짜 원래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의심마저 들게 되는 상황이 정말 많거든요.
예, 그 의심이 드는 상황이 사실은 뭐냐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지구화잖아요. 사실 지구화에서 가장 큰 문제가 권력 재편 문제거든요. 옛날에는 정치 권력이라는 말이 맞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권력이 정치에서 시장으로 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회사들의 눈치를 이제 보기 했죠. 소위 말해 초국가 기업. 우리나라 초국가 기업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삼성, 현대가 다 초국가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 기업이 얼마나 큰 기업들이냐면 사실 삼성도 우리나라 이 GDP의 비율의 22%, 현대 자동차가 13%. 그러니까 이 두 기업이 우리나라 GDP 전체 35%를 차지할 정도로 크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대부분의 정부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큰 거대 기업의 이익에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정부나 의회에서 선출되는 사람은 사람들이 유권자들의 표로 선출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쪽 눈치를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할 때는 무슨 공약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공약이라도 표를 얻기 위해서 공약은 다 던지는 거죠.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분간 눈치가 볼 필요가 없을 때 어디 눈치를 보겠습니까? 이제 유권자들로부터 돌아서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유권자 반대 방향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큰 거대 기업들의 이익들을 맞춰주게 되겠죠. 근데 이 거대 기업들의 이익을 맞춰주는 어떤 그런 가운데서 철저하게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 기존의 공약들이 배신당하는 느낌이 드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경제 민주화였죠. 네. 사실 경제 민주화는 뭔가 규제를 한다는 건데 지금 경제 민주화는 똑같은 말로 쓰이는데 경제 규제를 풀어주는 의미로 쓰이고 있잖아요. 전 정말 창조 경제의 가장 창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저는 부분이. 국가가 사전적 정의를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걸 넘어서서. 예. 저는 그 생각해 보니까 이제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국가가 이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 혹은 지키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하게 됐는데, 이게 재산에 관련해서는 국가가 되게 잘 지킬 것 같잖아요. 우리 자본주의 국가의 핵심은 사유 재산권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또 시민들을 접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 가운데 보면 이 재개발이나 이런 데 휩싸여 가지고 나는 그냥 내 집에서 살고 싶은데 뭐 개발한다는 둥, 뭐 철거해야 된다는 둥 해서 이렇게 정말 내 재산을 지키는 게 너무 이렇게 힘들구나 하면서 구청을 찾아가고 시청을 찾아가고 국가기관에 하소연해도 나 몰라라 하는 경우들을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 대한민국은 작은 재산을 가진 자들은 또 지키지 않는구나. 큰 재산을 가진 큰 재산과 부를 가진 자들은 지킬 의사가 있지만 그들 눈에 봤을 때 작은 재산을 가진 자들은 정말 외면하고 있구나. 재산권에 있어서도 차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확연히 시장에 도움이 되는 사람과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가르고 도움이 되는 사람의 권리를 지키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권리를 배제시키는 형태로 약화시키고 배제시키는 형태로 가는 게 지금 현재 분명한 상황인 듯 보입니다. 저는 이제 그 상황을 아주 아프고 너무나 뭐랄까 되게 슬프게 대변했던 이야기가,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이제 일주기가 있었을 때 댓글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냉소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야, 강남 애들이 빠졌어도 그랬겠어라는. 근데 그건 사실 팩트랑 상관이 있는, 실제 그랬을 거라고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보호받지 못하고 내가 우리 사회의 약자였을 때 국가나 사회가 나를 어떻게 소외시키는지를 당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나오는 항변 같은 느낌? 그래서 그게 그렇게 슬플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국가의 보호가 일반적인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도장 꽝꽝 찍어준 사람 모두에게가 아니라, 국가가 보호하고 싶어하는 소수만 보호하고 실제 국가의 대부분을 이루는 우리 구성원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걸 난 이미 알고 있어라는 느낌? 제가 생각해 보면 사실 그 말하자면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종의 이제 재산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보호가 꼭 절실히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국가가 아이고 나서서 보호하고 막 그 예전에 그 아파트 헬기가 맞아요. 이렇게 부딪혔을 때도 막 구청에서 나서서 아이고 어떡할까요? 막 호텔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정작 가난한 사람들이 수해를 입거나 재난을 입었을 때는 그냥 그 태도가 너무 다른 걸 보면
좀 너무 아이러니하거나 아니면 슬픈 느낌이 드네요. 저는. 뭐 아이러니하거나 슬프다라기보다는 이게 너무나 명확해져 버린 것 같아요. 있는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철저히 보호하고 없는 사람이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 미국에서도 있었던 사건인데요. 대표적인 사건이 카트리나라는 태풍이 왔을 때입니다.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 카트리나 태풍이 왔을 때 미국에 있었는데 전 사실은 좀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진짜 우리가 어릴 때 배우던 그 미국에 있는 게 맞나? 미국은 모든 잘 사람의- 사는 나라인데. 그렇죠. 잘 사는 나라고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막 그런 곳인데 사실 실제 카트리나가 이렇게 몰아닥친 곳이 뉴올리언스라는 곳인데요. 뭐 재즈의 고향이기도 하고 재즈로 유명하기도 하고 뭐 문화적으로 되게 풍요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되게 가난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이게 닥쳤어요. 그런데 이 카트리나가 왔는데 카트리나가 닥친 다음에 정말 몇 개월 동안 계속 그걸 볼 수 있어요. 막 시체가 떠다니는 것도 볼 수 있고 치워지지가 않아요. 사고 현장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를 생각하니까 지금 흥분해서 말이 좀 딱딱 끊어지게 말이 안 나오는데요. 실제 그게 이게 정말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가? 그래서 미국의 많은 언론들이 진짜 수많은 지탄을 보내고 수많은 비판을 보내고 심지어 뭐 부시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 사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정말 아무것도 진전이 안 보이고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레리 바텔스라는 사람이 불평등 민주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 지역 내에서도 부유한 지역은 그나마 치워졌다는 거예요. 먼저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지역은 이 가난한 전체적으로 본 뉴올리언스라는 가난한 전체 지역 내에서 또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에 따라. 그래서 확실히 이게 기본적으로 얼마의 부를 가졌냐가 얼마의 권리를 가졌냐, 국가가 얼마나 보호할 대상인가를 판단할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고 실제 그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렇다면 원래 이제 국가라는 존재는 구성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국민이라는 구성원이 동의를 바탕으로 국가라는 존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분들은 소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다수의 국민들의 동의나 지지나 이런 것을 기반하지 않고 다수의 국민들이 예를 들어 넌 날 보호하지 못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국가의 존재 자체의 위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선생님께서는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세요? 국가의 위기. 이게 국가의 위기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게 아닌가라는 저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국가가 국가가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갑자기 능력이 있다가 능력을 상실했다기보다는 스스로가 국가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본인의 능력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그 역할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내가 신체에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국가가 특별히 그 일들을 내가 꼭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느낄 때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냐면 사실 이제 국민들이 지금 다 못 살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줘라는 얘기가 내가 혼자도 보호가 필요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내가 지금 국가든 뭐든 나를 보호할 대상을 굉장히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기억에 1998년 이후로 우리나라는 계속 힘들었어요. 우리나라만 힘든 게 아니라 일단 제가 힘들었어요. 98년 이후에. 그 동안에 사실 끊임없이 뭐를 해달라고 했죠. 나의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해줘. 왜냐하면 그때 제가 잘렸거든요. 회사에서. 98년도에 실업 급여를 받았고요. 구직 활동을 그러느라고 진짜 열심히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의 과정들을 보면 계속 98년 이후로 우리나라는 위기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위기야 이런 말을 들으면서 무지하게 국가를 불렀는데 사실은 국가는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국가 말고 부를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럼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나를 구해줘, 나를 보호해줘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냔 말이죠. 그 실제로 며칠 전에 한국일보에서 덴마크, 브라질, 일본, 한국 행복지수 비교한 그 결과가 좀 발표가 됐어요. 그 발표에 따라서 보니까 실제 덴마크 국민들이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데 여기서 그 이유를 뭐라고 기술하고 있냐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네. 행복 국가인 덴마크의 경우 그 비결은 생활 보장과 안심 제공에 있다. 국민이 무거운 세금 부담을 짊어진다는 전제가 있지만
의료, 교육 비용이 거의 무료이고 높은 연금 및 실업보험 등 복지 제도가 행복 격차를 줄이는 것은 물론 전체 행복 수준을 높이고 있다. 행복의 경제학 저자인 일본의 다치바나키 도시아키 교수는 경제적으로 곤란해지면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덴마크인의 행복도가 매우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가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 소위 말해서 구성원들의 어려움에 반응해 주느냐에 따라 사실 구성원들이 느끼는 행복도가 크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을 사실 상실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노년 이후의 삶을 국가가 얼마나 잘 보장해 주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들이 제일 불행해요. 우리나라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행복도가 떨어져요. 사실 브라질과 비교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되게 좀 비참한데요. 브라질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높게 나오는데 브라질은 사실 사회적 불평등 지수를 보면 브라질이 제일 높은 국가입니다. 룰라가 했던 말이 있어요. 브라질은 가난한 국가가 아닙니다. 브라질은 불평등한 국가입니다. 우리는 이 불평등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룰라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등장했던 거였는데 실제 우리가 이렇게 불평등이 높은 국가보다도 우리가 더 지금 불행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건 단순한 불평등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불평등이 정말 정치적 질서 그리고 사회적 대우 이런 거에서 정말 표면적으로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적 불평등 자체가 우리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위치지우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위치까지 다 결정지우는 이 요소로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행복도가 정말 낮아지고 있고 제가 아까 이제 의미했던 국가의 원래 국가 존재의 의미라는 것이 보호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보호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지금 현재 덴마크의 경우처럼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내가 국가가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이제 국가의 존재 의미가 생긴다라는 말씀이었고요. 근데 실제 현재 많은 국가들이 덴마크처럼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가는 위기에 빠진 것이 아닌가. 그럼 우리는 이것을 국가의 위기 혹은 위기의 국가 뭐가 맞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저는 지금 국가랑 위기란 말이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내 인생의 위기가 왔다라는 이야기는 되게 쉬운데 국가의 위기가 왔다? 그랬을 때 이 위기라는 말, 국가의 위기라는 말을 제대로 좀 정의하지 않으면 이야기를 제대로 끌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국가의 위기라는 게 도대체 뭔지 좀 정의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국가의 위기. 근본적으로 아까 위기라는 말부터 좀 네. 정의를 하고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위기라는 말을 정의하다 보면 이게 크라이시스잖아요, 영어로. 그런데 이게 그리거에서 이제 그리스 말로는 크리시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투키디데스가 이제 표현하는 것에 따르면 어떤 것을 판단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환점이고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였대요. 그래서 영어에서 이 크리시스에서 나온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크리티컬이라는 단어거든요. 크리티컬 포인트. 예, 크리티컬 포인트. 이게 결정적인 어떤 네. 전환적인 어떤 선택해야 되는 어떤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위기는 우리한테 뭔가 전환의 국면인 거죠. 전환의 어떤 그 전환의 상황 그런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자체를 갖다가 이 실제 우리가 이 팟캐스트를 세팅할 때 하나의 모델로 삼았던 우리 책이 우리 보르도니와 그 다음에 바우만이 논의했던 위기의 국가라는 책이었잖아요. 네. 원래는 이게 그 state of crisis라 그래서 위기의 국가라기보다는 위기 상황이라고 번역해야 좀 더 맞는 책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옮겨올 때 저는 오역은 아니었을 거 의도적으로 그렇게 옮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기의 국가라는 말로 옮겨가지고 아주 정말 멋지게 번역돼서 좀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르도니와 이 바우만이 위기의 낙관적 의미와 그다음에 좀 부정적 의미를 같이 제공하거든요. 근데 이 위기의 낙관적 의미는 그 근본적으로 뭐냐면 실제 여러분들이 위기가 있으면 그다음에는 항상 회복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뭔가 파괴되고 나면 뭔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뭔가 낙관적인 무엇이 올 것이다. 변화를 수반을 하면 변화가 오고 나면 무엇인가 종말이 되고 새로운 것이 올 수 있다는 좀 희망적인 의미를 한편으로 담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위기의 부정적 의미는 또 뭐냐라고 하면요. 이건 환자들의 상태가 너무나 불분명해서 의사가 이런 상태에서 치료 방향과 치료법을 결정해야 되는데 환자의 상황 상태가 너무 불분명해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 예.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지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위기의 근본적인 본질은 뭐냐?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부정적인 의미를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불확실성, 무지의 상태라는 이 방향으로 위기가 전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위기는 아주 우리한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국가의 위기다. 그러면 이건 국가가 너무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세윤 선생님께서는 국가가 이걸 의도적으로 방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 그런 설도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또 사람들은 뭐냐면 실제 국가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지금 이 지구화라는 전환의 국면에서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라는 말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페이스북 보니까 올라와 있는 칼럼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뭔가 더 설득력 있게 김만권 선생님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대통령님은 이제 경제 위기가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정말 무엇이 위기인지는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것처럼 국가도 항상 위기라고 하지만 무엇이 위기인지 모르는 상황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위기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정말 뭐가 위기인지라는 생각이 좀 다시 이때여서 드네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게 진짜 긍정적 위기인지 혹은 부정적 위기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 위기를 살아가야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다면 진짜 우리 앞에 닥친 이 위기라는 게 도대체 뭔가 나에게 어떤 위기가 왔는가 혹은 우리 국가에 어떤 위기가 왔는가 각자 좀 생각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사실 우리 20대 청년한테 먼저 묻고 싶은 게 지금이 위기라는 생각은 정말 들어요? 지금 상황이? 되게 거대한 절벽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말 앞에 되게 자주 붙는 수식어가 경제 위기잖아요. 근데 저는 93년생인데요. 제가 기억을 갖고 있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경제가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맞아. 근데 제가 경제학과인데요. 그 경제는 순환한다고 하잖아요. 호황이 있으면 불황이 있고 이렇게 S자 커브 같은 걸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 도대체 언제 커브가 오나? 네, 지금 올라가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경제 위기가 제가 이제 곧 또 취직을 해야 할 나이가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실감이 나요. 그 위기라는 것들이 그냥 그 전까지는 엄마 아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는데 네, 이제는 정말 제가 그 위기의 당사자가 된 느낌이 경제 면에서 가장 크게 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가라는 제도가 스스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운영하는 거는 결국에는 또 개인 인간들인 건데 그런 의미에서 국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정치의 힘인 것 같고 그래서 어쩌면 그냥 국가라는 제도 자체의 위기가 아니라 정치의 위기라는 생각도 얼핏 드네요. 예. 정세윤 선생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위기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데올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거와 좀 비슷한 얘기가 되는데 국가는 그런 것들을 해서는 이젠 좀 곤란해라거나 국가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혹은 그거는 민간에서 할 일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담론들 이데올로기들이 굉장히 우리 그게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몇몇 뭐 사람들에서부터 혹은 정치인들로부터 시작해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다 퍼져 있다는 좀 느낌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위기라는 것이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진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이게 항상 사람이 생각하다 보면 진짜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다 보니까 진짜로
절대 이제는 그런 일은 절대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되어버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 파리 주대무에 보면 한 에피소드 내용이 뭐냐면요.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 생각하다가 사랑에 빠지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실제는 또 그렇게까지 위기가 아닌데 계속 위기다 하면서 정말 그 위기라는 것이 몸에 체화돼서 늘 위기를 일상화처럼 살아가는 그런 효과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공감이 가는 게 저는 제가 진짜 위기라고 느끼는 건 우리의 인간성이 변했다고 느낄 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막 어쨌든 우리가 뭐 성선설, 성악설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우리가 인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그 위기라는 말을 듣고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낸 우리들의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들, 그러니까 공포와 예를 들어서 뭐냐면 경계심과 이런 걸로 가득 차서 뭔가 서로를 경계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이거 자체가 너무 위기가 아니야 이게? 나는 어떤 그런 뭐랄까 당장 돈 없는 거는 그죠? 돈은 또 어쩌다 생길 수도 있겠잖아 이런 믿음이 들기도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서로 맺게 되는 관계들에 대해 그런 위기들은 우리가 정말 이걸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위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생존이잖아요. 생존이 될 때 우리가 옆에서 협력하지 않죠. 사실 우리가 협력이다 뭐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계속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면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남는 건데 내가 정말 멋있게 여기서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지 이런 사람은 정말 몇 명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남는 것이 미덕이 되고 생존이 미덕이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 위기가 서로를 경계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계기도 되는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위기의 제일 좋은 효과는 뭐냐, 국가에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맨날 국가가 어려울 조금 자기 상황이 국가의 유지에 어려울 때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우린 지금 위기다. 경제 위기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떠한 책임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탈출구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왜? 사람들은 경제 위기로부터 일단 먹고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죠. 그 생존의 본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생존의 본능적으로 우리를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중요한 정책 사안이 나올 때마다 중요한 국가의 부담이 되는 정부에 대한 사안이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런데 우리 지금 경제 위기다. 그리고 북한 위기다, 그쵸, 안보 위기다. 그쵸. 이 두 가지가 예. 사실은 맞아요. 예. 음. 그래서 안보와 경제 위기, 하여튼 위기라는 말로써 국가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누가 떠맡느냐? 개인이나 정부나 단체가 아니라 상황이 떠맡는 거예요. 그 위기라는 말이 떠맡음으로써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가 해야 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는 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랬죠. 원래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이제 사람들이 국가가 그런 일을 하면 국가가 왜 저런데 돈을 쓰고 있지? 맞아요. 예, 국가가 원래 해야 될 일에 돈을 쓰는데도 그걸 국가가 재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보고 국가가 저런 일까지 해줄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원래 국가가 그런 일을 하라고 하라고 만들어진 건데 이제 심지어 뭐라고 했냐? 국가가 왜 저런 데다 돈을 쓰지? 그리고 더 이제 아쉬운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거 내 세금인데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원래 그 세금을 그런 데 쓰라고 내는 거였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 가장 제가 두렵게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생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우리를 무언가의 공포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약간 그런 공포들이 있거든요. 황 선생님께서는 공포를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그러니까 아큐정전이라는 소설을 보면 아큐가 항상 승리하잖아요. 정신 승리법이라는 걸로. 근데 저에게는 그런 부분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고백하자면.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를 긍정하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계속 주문을 외워서 뭔가 그러니까 왜 시크릿이라는 소설처럼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깥에 누구한테 그걸 강요하진 않지만 사실 나에게는 그것이라도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자기 주문을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나도 알겠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속이려고 해도.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세상 밖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골방에서 공부하고 괜찮을 거야. 주문을 외워도 안 되니까 참여연대에 오고 사람들을 만나고 야 우리 불만만 얘기하지 말고
불만 세력 모임을 만들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나라도 뭐 좀 그쵸.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적어도 나랑 같은 불만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서 뭐를 해보는 거 이게 지금에 있어서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무 섬 같고 되게 무력감을 느끼고 그런 것 같아요. 아직은 거기까지. 네. 그 정세훈 선생님께서는 어, 어떠세요? 저는 이제 이 불안과 공포의 음. 가장 근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면 노후 불안이 가장 클 것 같은데 제가 접하는 분들을 보면 약간 저는 과도한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고 하기도 그래요? 하거든요. 뭐냐면 이제 한 4, 50대, 50대에서 자기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음. 불안을 좀 떨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음. 이제 국민연금이나 혹은 뭐 주택연금이나 혹은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처럼 공적인 연금 음. 제도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자기한테 있는 말하자면 자산이나 혹은 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보장 장치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시고 뭐 예를 들면 노후를 위해서는 뭐 몇 억이 필요하다든데 맞아요. 막 갑자기 이런 생각하시면서 막 불안해하시면서 아 이게 생각들이 사적인 시장, 민간의 뭐 보험이나 아니면 사적 시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잘못된 일확천금을 노리는 어떤 투자로 간다거나 그렇죠. 투기적인 투자로 간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조금 계산을 합리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50대 정도 중산층의 어떤 규모나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국민연금에서 나오고 주택연금 집을 가지고 계시다면 주택연금을 전환하고 또 그 부족한 부분들 어떻게 메꾸면서 좀 하면은 국가의 기능들을 이용하면서 또 좀 부족한 부분은 또 개인이 또 메꾸겠지만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텐데 아 국민연금 뭐 받을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면서 생각하니까 너무 내 삶은 불안한 게 불안하니까 결국은 그나마 뭐 삼성생명이랄지 이런 사적 시장으로 너무 과도하게 쫓아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신뢰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국가의 신뢰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사적 시장으로 우리가 기댈 곳을 다 넘기는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그뭐 20대들한테는 이런 공포 같은 것들이 좀 있나요? 세상에. 좀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세상에 아까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진짜 거대한 절벽 위에 서 있는 느낌이라고 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청년 단체들이 진짜 폭발적으로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청년들이 느끼기에 위기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의 방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청년참여연대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까 황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엄청 공감을 한 게 너무 미래가 불안하고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니까 아예 미래를 설계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신 승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나는 되게 현재를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그냥 나는 당장 내일 어떻게 될 줄 안다고? 그럼 난 미래를 설계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되게 까르페 디엠인 척 했는데 그러면서도 되게 불안했거든요. 근데 그런 불안함을 같이 가지고 있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무언가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위안이 되는 면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누군가에게는 제한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청년참여연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광고입니다. 중간에 뭐 뜻하지 않은 광고까지도. 예. 그 아까 뭐 선생님 다 모든 말씀을 들어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어떻게 혼자서 견뎌낸다라는 게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우리가 홀로 견뎌내는 가운데 국가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고 무언가 국가 제도가 우리의 미래를 정말 요즘 용어로 치면 컴퓨터 용어로 치면 백업해 줄 거라는 아무런 지금 전망과 희망들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견뎌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때 그냥 이 홀로 견뎌내는 방식 자체를 갖다가 아까도 이제 그 우리 20대가 이야기했지만 미래를 설계하지 않아. 그래서 타이타닉 신드롬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 타이타닉 신드롬이라는 게 실제 위기에 있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이 위기가 너무 일상화 내면화되면서
위기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거나 그러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쓰고 소비해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가치 침몰하는 현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다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괜찮을 거야 이렇게 버티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위기 자체가 없는 듯이, 그리고 마치 지금 이게 위기에 살지만 위기가 없는 듯이 행동하는 방식으로 회피하는 거죠. 회피하는 방식으로 이 순간을 탈출하려고 하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제 에피소드인데요. 제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와서 청년 난민대다라는 책 한 권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실제 그 책을 쓴 학생이에요. 거기에 참여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탐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막 청년들 거의 100만이 넘는 청년들이 큐브 생활자고, 그리고 실제 화장실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딱 방만, 저기 조각 같은 방 하나에만 사는 이 청년들이 지금 거의 서울 시내에만 100만이 넘는다 그러는데요. 아. 예,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읽고 제가 거기 대학원생 한 명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게 너무 이걸 읽으니까 마음이 아프더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싹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도 그런 데 살았는데요, 다 살아남아요 이거 어떻게?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다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그 위기를 사실은 본인이 겪었고, 사실 그 위기와 아직도 가까이 굉장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탈출했어. 그리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너 혼자 그걸 탈출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죠. 혼자에게 맡기는 거죠. 이게 신자유주의 논리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겁니다. 진짜 좋은 말이거든요. 네 인생은 네 것이고 네가 책임져야 돼. 되게 좋은 말인데 이 말 자체가 어떤 말로 변해버리느냐. 위기 속에서도 오로지 너를 구원해 줄 사람은 너밖에 없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라는 논리로 가는 거예요. 나약한 거라고. 그렇죠. 나약한 거라고 하는 거죠. 정말 나빠요. 아니, 왜냐하면 사실 우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의 그런 우리가 각자의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각각의 개인들은 너무나 홀로 고군분투하며, 그잖아요. 정신에다 혼자 말 걸기 막 이러면서 네. 자기 멘탈과 막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렇게 극복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지금에 있는 상황이 마치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유체 이탈로 해서 이 상황을 너무 어렵게 버티고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모두가 이렇다면 이거는 그 모두가 구성원인 국가의 문제잖아요. 국가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왜 여기에 대해서 국가는 정말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삽질만 하고 헛발질만 하는가? 정말 저는 이 터져 나오는 울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예. 그러니까 연쇄적인 위기는 닥쳐오고 있는데 국가는 계속 대응하지 않는 무대응 현상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이 무대응 현상 같은 경우에는 콜린 클라우치라는 인물이 이 포스트 민주주의에서 이야기해주는 부분의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재 전 세계적 질서에서 권력이 정치를 떠나서 시장으로 넘어가서 초국가 기업 쪽으로 넘어가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과거 산업사회 때는 가진 사람들을 압박할 수 있는 계급으로서 노동자 계급들이 실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산업사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포스트 산업사회로 갔잖아요. 포스트 산업사회로 가면서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선진 산업사회나 발전된 국가에서 노동자 계급의 숫자는 확연히 줄어든 반면 다른 계급들, 다른 정체성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줄 만한 정체성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라진 노동자 계급을 대체해서 단합해서 이 가진 사람들을 압박할 수 있는 그룹 자체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권력의 공백 현상이 온 거죠. 네. 민주주의에서 권력 공백 현상이 오면서 실제 국가도 압박할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실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콜린 클라우치가 여기서 지적해 주는 게, 이런 상황 속에서 정당 정치도 무너진다 그러거든요. 실제 이제 정당 정치가 계급 정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반을 통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정당 정치도 무너지고 정당 정치도 작동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것 같아요. 노동자 계급들이 사라지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세력이 없고 실제 정당 정치도 무너져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국가는 실제 우리들이 아무리 불만을 계속 불만만 토해낼 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의 뭉쳐진 세력으로서 자신들을 압박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대응으로 일관해도 지금 현재 국가는 스스로 제가 볼 때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지구화나 아니면 신자유주의의 문제도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대응하지 않는 것과는 그 원인의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가치들 사람들의 생각이나 가치들이 굉장히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들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또 예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국가라는 거는 또 역할을 하는 거긴 하지만 좀 맞아 관료적인 느낌도 있었고 조금 무능한 느낌도 있었고 비효율적인 느낌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말하자면 유포하면서 기업은 효율적이고 국가는 그렇죠. 좀 무능하고 음흠. 비효율적인 조직 이런 프레임이나 이론들 이데올로기들이 계속 퍼져나갔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영향의 뿌리에는 어떤 지구화 현상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지구와 위기에서 생겨나는 그런 위기에 대한 국가의 무대응 같은 것들이 이제 네. 있는데 이 무대응을 지칭하는 말을 울리백이라는 되게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메르키아벨리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독일 총리 메르켈 이름과 마키아벨리. 마키아벨리 아. 오, 예, 그두 이해했어요. 개를 네. 합쳐가지고 음. 이 메르키아벨리즘이라고 부르는데 이 울리백이 이 상황을 지적한 상태가 뭐였냐면 유로화가 위기가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메르켈이 아무런 대응을 안 해주는 거예요. 도와주지도 않고 지원금도 안 주고 이제 사실 이거 왜 문제냐면 유로화가 위기가 왔는데 왜 메르켈이 문제냐라고 하면 독일이 유로존을 이끄는 가장 중심적인 그렇죠. 국가거든요. 그럼 독일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독일 국민한테는 이걸 움직이면 독일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국민한테는 자기 유로존에서 아무것도 안 함으로써 독일 국가 내에서 자기의 권력을 공고화시키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응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권력을 공고화시키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축적하는 이 메르켈을 비판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권력을 쌓는 메르키아벨리즘이 탄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웃기지 않아요? 국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개인은 너무 많은 걸 하면서 본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어떤 의무들을 부과받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네가 식충이를 살지 않으려면 너 플러스 기본 이거는 해야 되지 않아라고 끊임없이 강요되는 게 너무나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예, 이런 뭐 주객이 정도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바랄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이 상황을 비판하고 저항하고 나서는 일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첫 번째 눈에 가시적인 저항은 제가 봤을 때는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였던 것 같아요. 예, 실질적으로 국가가 아무것도 제도적으로 대응해주지 않으니까 스티글리츠도 그렇게 지적합니다. 아무것도 대응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제도권 밖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실제로 이제 이런 저항이 있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항하라라고 얘기해도 저항하지 않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 커다란 전 지구적 위기 그 안에서도 또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전도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뭐냐면 국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오히려 국민들을 저희는 통제하려고 한다고 느끼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런 현상과 또 국가는 됐고 나는 너에게 보호조차 바라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너를 그냥 떠나버리고 그냥 내 스스로의 삶은 내가 개척할 거야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혼돈 같아요. 저는 예전에 뭔가 질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고 뭐 역할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 기업도 뭔가 이렇게 왜 사회책 보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지금의 상태를 보면 그림이 없는 도대체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저희가 오늘의 논의는 이쯤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도대체 우리가 지금 국가를 왜 이야기하는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야기했다면 다음 시간에는 오히려 이런 혼란 상황 속에서 국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의무를 강요하고 그다음에 국가에게 충성을 바칠 것을 강요하는 국가주의는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게 사실로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요. 저희가 아까 장강명 소설가의 한국이 싫어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왜 한국이 싫은지를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고요. 이 게나라고 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못 읽어도 네. 국외자라는 게 참 서럽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나는 이곳에서는 평생 국외자겠구나 그런 체념도 했지. 그런데 사실 난 한국에서도 국외자였어. 나더러 왜 조국을 사랑하지 않느냐고 하던데 조국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거든. 솔직히 나라는 존재에는 무관심했잖아. 나라가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켜줬다고 하는데 나도 법 지키고 교육받고 세금 내고 할 건 다 했어. 내 고국? 자기 자신을 사랑했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 자체를.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줄 구성원을 아꼈어. 김연아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그리고 못난 사람들한테는 주로 나라망신이라는 딱지를 붙여줬어.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사람돌이를 못하게 되면 나라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국가의 명예를 걱정해야 한다는 식이지. 내가 외국인을 밀치고 허둥지둥 지하철 빈자리로 달려가면 내가 왜 지하철에서 그렇게 절박하게 빈자리를 찾는지 그 이유를 이 나라가 궁금해할까? 아닐걸. 그냥 국격이 어쩌고 어쩌고 하는 얘기는 하겠지. 그런 주제에 이 나라는 우리한테 은근히 협박도 많이 했어. 폭탄을 가슴에 품고 북한군 탱크 아래로 들어간 학도병 얘기. 중동 전쟁 나니까 이스라엘로 모인 유대인 이야기를 하면서 여차하면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눈치를 줬지. 근데 니네 애국가 가사 알지? 거기서 뭐라고 해? 하느님이 보호하는 건 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야. 만세를 누리는 것도 내가 아니고 대한민국이고. 나는 그냥 그 나라를 길이 보존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야. 호주 국가? 거긴 안 그래. 호주 국가는 호주 사람들이여 기뻐하세요. 우리들은 젊고 자유로우니까요. 라고 시작해. 그리고 우리는 빛나는 남십자성 아래서 마음과 손을 모아 일한다고. 끝없는 땅을 나눠 가진다고 해. 가사가 비교가 안 돼. 약간 실소를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는 왜 지금 국가를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세대의 이야기를 담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논의를 모으고 어떻게 국가와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다음 시간 국가 없는 국가주의 편 기대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참여연대에 청년들이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가 뜹니다. 청년이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려고 합니다. 사회 문제를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풀어보려 합니다. 청년들이 맘껏 자신의 목소리를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 주세요. 청년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청년 문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청년들의 실험과 도전에 참여연대가 함께합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가입 문의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입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입니다.